자, 여러분 교재 연금의 미래가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금의 미래가치는 기말에 돈을 넣는 이 기말 불입을 전제로 해서 우선 현재 주어졌는데 1년 말 기말 불입을 하니까 1년 말에 A1 그럼 이때 A가 뭐 1,000,000원 이렇게 숫자 넣어도 돼요. 1,000,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N-1년 말 또 N년 말 매년 동일한 금액의 A1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갑니다. 그럼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자, 여러분 매년 1,000,000원 적립을 하는데 10년 만기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뭐 이걸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 실제는요, 시험에 나오면은 3년 아니면 4년으로 출제해요. 그러면 실제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N년 말 A1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A1 돈 넣자마자 바로 만기 됐으니까 돈을 찾아요. 그럼 이자는 없겠죠. 그냥 돈 넣자마자 찾으니까 A1. 그러면 N-1년 말에 A1을 넣어주면 이자는 얼마? 이자는 1년 동안 이자를 붙죠. 연이자율의 R%라 1년이니까 1승. 이자가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1년 말에 A1을 적립을 하면 얼마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이 은행에 몇 년 있어요? 요 기간 있잖아요. N년 만에서 1년을 빼면은 N-1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N-1승. 복리 계산입니다. 자, 복리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금액을요, 다 더해줘야 돼.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금액이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이 금액을 우린 전문 용어로 거기 뭐라고 적었냐 하면요,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해요. 연금의 미래가치. 자, 이 연금의 미래가치는 요걸 다 더해준 금액. 자, A라는 숫자, 공통되는 숫자를 괄호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R에 1승. 이렇게 해서 마지막 1 플러스 R에 N-1승입니다. 괄호 풀까요? A에 1 곱하면 요거, A에 요거 곱하면 요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자, 요 수식을 계산하면 안 돼요. 이 수식은 우리가 다 더해준 금액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그 수식인데, 그 수식을 우리 뭐죠? 연금일 때는 연금 붙이고, 미래가치 구할 때는 미래가치 계수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연금 A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공식에 나오는 그걸 암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보통 나오면 N년까지 안 나오잖아요. 보통 몇 년? 3년, 4년. 실제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를 24회 시험에 한번 했습니다. 계산 문제. 자, 그 내용이 거기에 이 123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말에 받는 동일한 금액 A1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구해주는 개수를 연금의 내가 개수라는 말을 써요. 연금의 내가 개수. 자, 이 수식에서 A는 얼마일까요? 이 수식에서 A는 또 양변을 빨간 수식으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연금의 미래가치인데 양변을 나눠요. 뭘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요. 나눌 때 이 용어가 어려워요.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감채 기금계수. 그 용어가 어려워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립니다. 요 두 개 곱하면 얼마죠? 요 두 수식 곱하면 1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시험에 많이 내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연금의 미래가치, 자, 이 연금의 미래가치는 뭐냐? 자, 여러분 5년 후에 주택 구입 가격. 자, 여러분 5년 후에 주택 구입 가격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는데 우리는 은행에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에 또는 적립금, 은행에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요 얘기죠. A, 이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기 위한 계수가 바로 뭐가 된다? 감채기금 계수가 돼요. 감채기금 계수 몇 프로? 우리는 R%, 지금 5년이니까 5년의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있죠.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 가입했어요. 매월 얼마 은행에 적립하면 됩니까? 그걸 구할 때 뭐를 이용한다? 감채기금 계수를 이용한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대요. 우리가 3년 지나서 3년 동안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1,0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적립을 해 나갈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자율이 높으면은 적립금은 적어지겠죠. 이자율이 높으면. 그걸 한번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대요. 예?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다 요건 해봤어요. 정기적금 가입도 해봤고 또 적금 가입했을 때 매월 돈 넣는 얼마 넣고 있느냐 요것도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봤기 때문에 용어가 좀 어려울 뿐이에요. 감채기금 계수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채기금 계수는 공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자, 현재 1년 말, 2년 말, 또 N년 말. 이번은 기말에 수령을 하고 있어요. 기말에 매년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매년 기말에 매년 동일한 금액의 A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나는 매년 받기 싫다. 매년 받기 싫고 현재 한꺼번에 받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말에 A원은 현재 얼마죠? A원보다 적어요. 예? 왜? 할인하니까. 그러니까 A원을 현재로 할인하니까 얼마? 1 플러스 할인율이 R이죠? 기간이 1년이니까 1스. 그러면 2년 말에 A원은 얼마? 그러면 A 1 플러스 R의 제곱. 자, 이렇게 오면은 N년 말에 A원은 얼마? 1 플러스 R의 베스 N스. 기간이 N년이니까. 요걸 다 더해준 금액이 뭐냐? 다 더해준 금액이 현재 일시불로 받는 총 금액. 현재 일시불로 받는 이 총 금액을 우리는 연금에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 가치란 말 써요. 연금의 현재 가치. 다 더해준 금액이죠. 그럼 A를 묶어내면 얼마죠? A를 묶어내면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쭉 가면 마지막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인데 또 요것도 요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에 요 빨간 수식을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우리는 연금일 때는 또 연금,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현재 가치 계수를 해줍니다. 매년 말 연금액 A원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10년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월 임대료를 20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럼 현재 시점에 총 얼마냐?
그러면 매월 200만 받으면 몇 개월? 10년은 120개월. 120개월 받는 200만 원을 현재 일시불 얼마냐 얘기해요. 그럼 할인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걸 구할 때 뭐를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자, 그럼 이 A는 얼마죠? 또 이 A는 연금의 현재 가치의 양변을 뭘로 나눴죠? 양변을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눴지 뭐. 연금의 현가계수로 양변을 나눠줬어요. 이때 또 이 수식을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저당 상수란 용어를 사용해요. 저당 상수. 저당 상수인데 또 요 두 수식을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역수다.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했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이다. 틀렸죠. 이 저당 상수입니다. 작년에 그걸 출제했어요. 또 지문상에. 역수 3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 상수,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 일시분의 내가계수 역수는 일시분의 현가계수. 3개 역수관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문상에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요 A는 얼마냐 얘기죠. A. 이때 요 A. 네, 요걸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연금의 현재 가치는요. 자, 여러분이 주택융자금은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융자금이 뭐죠? 대출금은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데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죠.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A가 나오는데 A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자,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해요.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 다 같은 용어. 말을 여러분 어렵게 내면 바꿔서 출제를 하거든요.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 그런데 문제는 이 수식은 어떤 경우 대출 상환 방식, 여러분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 상환 방식에 뭐가 있다? 우리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최저식 상환이 있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요걸 이용하는데 작년 시험에는 또 요 원리금을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원금으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이 수식을 이용하는데 이 수식은 매년 출제되는 용어.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 수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올해 출제 또 합니다. 올해 또 해요. 매년 출제되는 수식입니다. 요거는 꼭 암기해야 돼요.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수식. 부동산.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10억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10억원짜리 부동산 가격을 사는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은 2억밖에 없어요. 자, 내가 보유한 돈은 2억인데 그럼 나머지 돈은 뭐를 받아야 돼? 금융기관 뭐를 받아야 돼?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은 얼마? 8억 원. 대출은 8억을 받았다. 그런데 만기는 대출 기간은 몇 년? 15년에서 원리금 균등으로 받았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하여튼 대출을 이렇게 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R% 받았는데 문제는 주택융자금은 만기까지 갚아나가기보다는 15년 동안 갚아나가기보다는 중도의 주택을 뭐한다? 처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면은 5년 지나서 처분을 하고자 한다. 15년 만기로 받았는데
5년 후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이 대출금 8억 원 중에서 5년 동안 갚은 돈이 있겠죠. 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원금 갚잖아요. 그럼 얼마 갚았느냐? 5년 동안. 5년 후에 처분하고자 하는데, 그럼 5년 동안 갚은 돈이 우리는 2억을 갚았다. 8억 중에 2억을 갚았고, 못 갚은 돈이 얼마다? 우린 6억이다. 미 상환된 원금이 얼마다? 6억이다. 자, 이때 상환 비율이 나오죠. 이 상환 비율은 대출금. 자, 대출받은 금액에서 우리는 5년 동안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럼 대출금은 8억인데 상환된 원금 5년 동안 2억 상환했으니까 4분의 1, 0.25. 100을 곱해주면 25%이지. 자, 그런데 이 미상환된 원금을 뭐라고 하느냐? 잔금이란 말 써요. 잔금.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 또는 우리는 대출 잔액이라고 해. 예, 대출 잔액, 뭐 또는 저당 잔액, 뭐 융자 잔고 비슷한 말이 워낙 많아요. 출제 유형에 따라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잔금 비율은 좀 용어가 어렵죠? 이 잔금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자, 잔금 비율은 또 대출받은 금액에서 뭐가 차지하죠? 또 5년 동안 갚은 돈 말고 아직 못 갚은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얼마? 그럼 시험 문제에 미상환된 원금인데 낼 땐 또 미상환된 원리금으로 또 출제해버립니다. 그 어디 틀린지 못 찾아내요. 막 여러분 보면은. 8억에 얼마? 6억이니까 얼마 되느냐? 4분의 3, 0.75죠. 그럼 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1. 그래서 여러분 26회 시험도 출제했고 또 작년 29회도 나왔는데 또 지문상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1인데 작년에는요 이걸 0으로 출제했고요. 26회는 1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우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은 1이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또 사용하는 게 또 여기서 지분 비율이 있어요. 자, 지분 비율. 자, 또 용어 중에 지분 비율은 뭐죠? 우리 지렛대 효과 공부할 때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내 돈은 2억, 0.2가 돼요. 지분 비율은 0.2인데 대부 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 LTV 약으로, 그래서 대부 비율은 또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은 또 10억, 대출은 8억이니까 0.8. 또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1. 그래서 여러분이 27회 같은 경우는 또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또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또 요 수식에서 또 지분 비율과 또 뭐를 대주면 대부 비율을 대주면 또 얼마 나온다? 1. 요거 꼭 기억을 또 하고 다니셔야 돼.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또 1. 자, 이 수식의 관계를 잘 확인해 두시고, 자, 124페이지 중간 그림 밑에 설명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금융의 대출 상환 방식 가면 또 배우게 될 용어니까 그때 설명을 하면 되고, 자, 오위험으로 갑니다. 오위험은 리스크. 자, 오위험은 리스크인데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뭐라고 한다? 오위험인데 시험에는 두 번째를 많이 내거든요.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
예상한 결과는 기대의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달라질 가능성은 차이가 있죠.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차이가 위험이에요. 위험,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험에 있어서 유형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하는 거죠. 유형의 유형은. 자, 위험의 유형에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또 3년 전에 출제를 했던 사업상 위험. 자,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입니다. 자, 사업하면서 이제 위험은 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자, 여러분이 부동산 아파트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돼서 아파트를 분양했더니 오히려 분양이 되지 않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다?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시장 위험. 또 운영 위험이죠. 운영 위험이 있죠.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영업 경비라고 합니다. 영업 경비의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근로자의 파업, 요즘 보면은 또 있고, 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수익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런 상황으로 초래되는 미래의 장래 수익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이 개념들을 우리 무슨 위험? 운영 위험.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자,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예? 며칠 전에 저 어디 부동산 저도 집에서 가끔 보면요. 부동산 RTN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방송제 RTN. 예? 그 케이블 TV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부동산 뭐 설명하는데 어떤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부동산을 봐야 될 것은 뭐 위치 계속 얘기하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까지도 위치. 그만큼 가치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싼 그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상대적인 뭐다? 위치라고 하죠. 절대적 위치는 위치가 고정된 거고 그 둘러싼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환경이냐? 이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게 될 위험을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이라고 해요. 위치적 위험. 이 세 가지를 사업상 위험에 속합니다. 시험 지문에 어디 속하는지 잘 봐두시고, 그리고 금융은 작년에 출제했어요. 작년에 박스를 주어졌거든요. 작년 시험에 네모 안에 금융 그 위험 사례 개념을 주어주고 어느 위험이냐 출제를 작년 시험에 또 했습니다. 금융이라는 데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야.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융자를 받을 때 이 융자 받은 대출금이 많을수록 이전에 비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지죠.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은 원금이자 못 갚는 것,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개인적으로 파산할 위험도 커지게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금융위험. 금융위험. 작년에 개념 출제했습니다. 자,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이 27회 또 출제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럼 전과 똑같은 물건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는 구매력이 떨어져요.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금융과 연결시켜서 출제했거든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거거든요.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그 지문을 또 3년 전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은 작년에 또 나왔어요. 여러분, 작년에 위험이 두 문제에 걸쳐서 나오네요. 요거하고 요 내용이 작년에 출제했어요. 여러분, 유동성은요, 황금성이라고 해요. 유동성은 황금성. 유동성 위험하면 뭐죠? 황금성 위험입니다. 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 위험이다. 자, 현재 부동산의 시장,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5억 원입니다. 근데 금매물로 4억에 매각을 하면 얼마 손해보죠? 1억 손해본데, 이 1억이 유동성 위험이에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자, 이 개념 우리가 작년에 또 출제한 개념. 용어가 좀 어려워서 자주 나오죠. 유동성 위험. 자, 수익률. 자, 여러분 투자하면은 위험도 분석을 해야지만 또 뭐도 분석을 해야 돼? 수익률이지 뭐. 분모는 투자 금액이에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여러분 투하된 자본이 투자 금액이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순수익과의 비율을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 또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사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 앞에 상가 투자를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연 5%다.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야.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자, 실현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실현은 말 그대로 실제 투자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요 앞에 상가 투자를 했어요. 1년 지났더니 수익률이 6%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실현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라고 해요. 사후 수익률이면서 이미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이야. 이것을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역사적 수익률. 자, 실현 수익률은 역사적 수익률입니다.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 이제 중요하죠. 요구 수익률은 자, 투자에 대한 뭐를?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안을 했을 때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인데, 시험 문제는요, 이걸 최대로 출제를 많이 해요. 자, 최대가 아니라 뭐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자,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우리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인데,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요, 요구 수익률 우선 지문에 많이 출제하고, 또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 요걸 또 많이 출제를 좀 하거든요. 이 기대 수익률과 뭐의 관계? 요구 수익률의 관계. 여러분 지금 4년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4%다. 자, 요구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7%다. 요구 수익률보다 컸어요. 이때는 최소한 수익률보다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높으면요,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채택을 하고,
기대 수익률이 2%다. 요구 수익률, 최소한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를 기가. 우선은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 최근 4번 출제했어요. 26, 7, 8, 9 최근에 4번. 요거 판단되겠죠? 시험집에 요거 나올 거 아니야 요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것을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말이 출제를 또 21회 시험에 한번 했는데, 자,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해도 되겠네요. 요즘 중개업을 하려면요, 요즘에 용어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다 알고 와요. 다 조사하고 와서 물어봐요. 근데 이 중개업자가 본인보다 모르면요, 거래 계약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 용어를 진짜 많이 써야 돼. 예? 전문 용어를 써줘야 돼. 중개업. 이미 고객이 다 알고 왔는데, 예? 그 중에서 제일 고객이 끔뻑 죽는 게 있어. 자기들 잘 모르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서류를 딱 보여주고 법 해석하는 요건 잘 몰라. 등기법 공부 잘하면 진짜 또 고객한테 먹혀. 그 다음에 지도 보여주면 또 지적도 보여주면 또 몰라. 또 요거야. 또 세금 문제. 상속, 증여, 양도, 소득세 이거 해주면 또 좋아요. 사무소 가면 돈 줘야 되니까. 그거 해주면 진짜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였는데 가격이 이제 오른다 하는 요거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옛날 소송 요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뭐 왜 들어오냐 하면 본인들이 조사를 안 하고 대충 얼마 갈 것이다 하면 큰일 나. 그럼 거기에 유동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얼마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이걸 외국에는 다 분석해서 페이지가 한 80페이지 돼요. 100페이지 정도. 그걸 다 해서 고객에게 제공해줘서 여러분 수수료를 받아. 요 상가 건물은 뭐가 없어. 0.9%고 적용 안 받아요. 토지 이런 거는. 예? 컨설팅 수수료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은 매매 가격의 10%까지 받아요. 그럼 100억이면 얼마 받아요? 10억. 예, 그런 식으로. 예. 1,000억짜리 건물 거래한다. 그러면 거의 100억 정도는 각종 법 조사하고 뭐 한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보니까 1년에 많이 바뀌대 상가. 그저께 보니까 여기 우리 좋아하는 오징어 또 바뀌었더라고요. 없어졌어. 예. 우리 민법 교수님 좋아하는 오징어 집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장사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는데 부동산 가격 적정하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뭐에 영향 주기 때문에 아니 수익률이 맞아야 뭐 계속 운영을 하지.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요구 수익률 아닙니다.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투자 금액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10억이 투자 금액이지 뭐. 그래서 여기 임대료에 대한 뭐 순수익인데 순수익은 안정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죠. 임대료는 연간 얼마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봐야지.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럼 투자 금액이 5억에서 7억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데 수익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7%였다가 뭐 한다? 하락을 하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언제까지 하락? 요 두 수익률이 서로 뭐 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하락. 그럼 같을 때 우리는 뭐를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같을 때 균형. 자, 그럼 반대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또 뭐 한다? 하락을 해요. 또 하락을 하면은 기대의 수익률은 투자 금액이 5억이었다가 이제 3억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3억이다.
그럼 투자 금액이 줄어들죠. 예? 순수익은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 금액이 하락하니까 기대 수익률은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 또 언제까지? 서로 같을 때까지 상승.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시험 지문이 나오면 어려운 거야. 21회 시험에서 지문이 여기서 출제했거든요. 여기서 물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볼 때 수익률에서 여기서 나오면은 지문이 좀 까다로워. 왜? 앞에 여기에 전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전제. 요구 수익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하는 거? 기대 수익률이 변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은 정해져 있어요. 몇 프로. 보통 여러분 몇 프로의 최소한 수익률? 은행 이자만큼만은 넘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그 중간 126페이지 그 4번에 있는 내용 잘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126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있어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뭐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여러분도 여기에 다. 여기에 바로 합리적 투자자.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행위가 몇 개? 2개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행위를 보면은 상가에 투자하느냐, 아파트에 투자하느냐, 투자 대상이 2개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2개의 투자 대상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같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말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오히려 위험이 높은 걸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 있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데 위험이 오히려 더 높은 걸 선택하는 사람. 예? 그런 건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위험 좋아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아까 위험 좋아하는 사람. 예? 위험, 선호형, 리스크,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 선호형, 또는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 같은 말이거든요.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같은 말인데 투자자. 그럼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높은 위험 감수하겠다.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주식장관 많이 쓰거든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해요. 주식에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만큼 높은 수익을 요구할 때 나는 기꺼이 높은 위험 감수하겠다. 그런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람들을 할 때 조심해야 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전무 아니면 전부로 간다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 X축은 요거거든요. 여기 X축입니다. 이 X축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이요. 요 X축의 밑에서 보면 오목이라고 하거든요. 오목한 우하향하는 무차별 곡선이 위험 선호형 투자자. 그럼 위험 중립은 뭐죠? 중립은 위험의 중립이란 말인데 위험에 관계없다.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에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 수익률. 위험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도 좀 문제가 많죠. 위험이 무차별 곡선. 투자자에게 동등한 똑같은 효용, 만족을 가져다주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이 조합을 연결한 곡선인데 이 점들의 만족은 다 똑같다. 그 곡선상에. 근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뭐다? 위험 축에 대해서 수평선이 될 때 우리는 위험 중립형 투자자. 그 위험이 여기 높든
위험이 제로든 수익률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 무시해버린다.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의 수익률 6%, 뭐 7%, 이 기대의 수익률만 보면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중립형 투자자.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나오는 거기 127페이지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이용을 하는 문제를 이제 출제를 많이 하는 거죠. 위험 수익의 관계.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1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